네, 9페이지입니다. 문학이론 5번 미적 범주학 있어요. 별표. 네, 문학의 미적 범주 4대미에 관한 얘기를 합시다. 아래쪽에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을 통해서 개념을 이해하도록 하겠어요. 설명하겠습니다. 주목. 문학의 미적 범주. 문학의 4대 미라고 불러요. 네, 이때 미자는 한자로 아름다울 미자입니다. 4가지 아름다움이다. 이렇게 4가지가 존재할 텐데, 먼저 여기는 있어야 할 것 이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여기는 있는 것 현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기는 플러스, 쉽게 말해 긍정적인데 융합이라 그랬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부정적인 건데 상반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이제 첫 번째, 여기 있어야 할 것을 추구하는 것, 즉 이상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다. 여기를 우리는 숭고미라고 부릅니다. 다 같이 따라하세요. 숭고미. 두 번째, 여기 있는 것의 플러스, 즉 현실을 순응하는 것. 다른 말로 만족하는 거예요. 여기를 우리는 와미라고 부릅니다. 따라하세요. 와미. 그 다음 여기 있어야 할 것의 마이너스, 즉 현실을 이상이 좌절되는 거야. 이상이 좌절되는 데서 오는 슬픔, 체념, 그래서 우리는 비장미다 이렇게 불러요. 따라하세요. 비장미. 이 비자가 슬플 비자로, 비자 들어가면 슬픔이에요. 마지막 여기 현실의 마이너스, 즉 현실을 부정합니다. 현실을 부정해서 현실을 비판하는 거죠. 풍자와 해악을 통해 나타낸다. 여기 우리는 골개미다 이렇게 불러요. 따라하세요. 골개미. 자, 문학의 미적 범주는 숭고미, 우아미, 비장미, 골개미, 이렇게 4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예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다음 페이지. 1번 숭고미. 줄쳐요. 일상생활에서 벗어난 크고 위대한 것, 동그라미. 크고 위대한 것이 이상이에요. 이상을 현실에서 실현하고 추구한 데에서 오는 아름다움이다. 왼쪽 바로 옆에 알맹이 숭고미의 예를 봐주세요. 유교적 가치관 추구,
종교적 승화, 선비적 정서의 강직함, 지조, 절개 이런 것들이 승고미의 예가 되겠어요. 유교적 가치관이라면 어떤 걸까요? 충, 효 이런 게 유교적 가치관이다. 그치? 예로 한번 봅시다. 예로 나온 작품이 윤동주의 십자가입니다. 윤동주 십자가의 사연부터 좀 보겠어요. 괴로웠던 선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십자가 동그라미. 네, 이때 십자가가 희생 정신을 나타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도 동그라미. 그 십자가와 같다 표시 이꼬라세요. 마지막 밑줄 쫙.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조국 광복이라는 이상적 가치를 추구합니다. 조국 광복의 이상적 가치를 위해 자기 자신의 십자가와 피를 흘리겠다는 광복을 위한 희생 정신을 나타낸 시예요. 승고미가 나타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까? 2번 오함이 출처요. 현실적 가치의 수능 동그라미. 가로 열고 만족이라고도 적어요. 하는 태도를 보일 때 나타나는 아름다움이다. 밑에다 좀 더 보충해서 적어보면 갈등과 모순이 없는 상태. 갈등과 모순이 없는 상태. 이런 게 오함이에요. 다음 페이지 봐요. 11조 오함이의 예를 보세요. 첫째, 11조 오른쪽 알맹이 상단 보세요. 대상에 대한 예찬. 예찬은 찬양하는 거예요. 그 다음 자연 친화적인 정서.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 두 개가 나오는데 안본지적, 안빈낙도예요. 요 두 단어는 특히 고전문학 공부하다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정확하게 개념을 알고 들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할게요. 한자까지 적습니다. 여러분 한자도 알아두셔야 돼요. 이 한자는. 한자 쓰세요. 별로 어렵지 않은 한자니까 쓰셔야 돼요. 안분지족 되겠어요. 편안할 안자, 나눌 분자, 알 지자, 발족자를 쓰는데 이게 안분지족이에요. 안분지족이란 자신의 분수를, 여기서 분수라는 것은 자신의 처지나 주어진 형편을 말해요. 만족하는 삶이다.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만족한다는 거야. 자족, 자신의 분수를 만족하는 거야. 그럼 이건 욕심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욕심이 없이 자신의 주어진 분수를 만족하는 삶이 안분지족이에요. 얼마 전에 우리 예원이가 갑자기 나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아빠, 우리 집 가훈이 뭐야? 이러더라고.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어요. 학교에서 뭐 그런 조사 같은 걸 했나 봐요. 우리 집 가훈이 뭐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순간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대한민국 모든 집에 있는 가훈 있죠? 가하만사성. 뭐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뭐가 있을까 고민을 좀 했어요.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안분지족이었어요. 그래서 예언이한테 우리 집 가훈은 안분지족이다. 그리고 제가 문자로 한자도 쓰고 뜻풀이도 해서 보내줬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제가 서예 붓글씨를 좀 하거든요. 그 이후에 안분지족 4글자를 제가 붓글씨로 써서 표구를 좀 해서 저희 집 거실에 가면 안분지족 4글자가 붙어 있어요. 그때부터 우리 집 가훈이 됐거든요. 제가 국어를 가르치고 문학을 수업하다 보니까 이 말처럼 좋은 말이 없어요. 이 말 속에는요,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함축하고 있어요. 사람이 자신의 주어진 현실을 만족하며 긍정하며 산다는 것은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치이고 교훈인 것 같아요. 안분지족. 상당히 좋은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따라하세요. 안분지족. 자, 무슨 뜻이라고요? 자신의 분수를 만족하는 삶. 만족하며 산다는 거예요. 현실을 순응하며 만족하며 사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 한 개 더. 자, 이번에는 안빈낙도 되겠어요. 편안한 안, 가난할 빈, 즐거울 낙, 길도자를 쓰는 안빈낙도예요. 가난을 편히 여기며 자연을 즐기는 삶. 그래서 우리는 안빈낙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중요한 거는 자연을 즐기며 산다는 거예요. 자연에서 소박하고 수수하게 사는 것이 되겠어요. 이것을 우리는 안빈낙도라 불러요. 이 역시도 고전문학 배우다 보면, 특히 시조나 가사나 이런 거 배우다 보면 툭 하면 나옵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예요. 가깝게는 2019년도 소방직 시험에 한자성어 시험 문제였어요. 한자로 나왔어요. 안빈낙도 4글자가. 이거 읽어야 됩니다. 이거 수업 시간에, 기본 시간에 적어주는 한자인데 안빈낙도를 못 읽으면 안 돼요. 어떤 글자가 어렵습니까? 빈자가 어렵나요? 이거 알잖아요. 편안한 한자. 길도자 아시겠고요. 락자 정도도 알 것 같은데요. 즐길 락자. 빈자, 이게 빈자, 가난할 빈자예요. 나눌 분자에 조개 패자. 가난할 빈자야. 따라합시다. 안빈낙도. 자, 무슨 뜻이라고요? 문학 작품에서 자연을 즐기는 삶, 이런 주제가 나오면 자동으로 안빈낙도 가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거는 전자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안분지족, 안빈낙도, 고전문학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주제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 3번 도교적 세계관의 신선사상, 이런 것들이 다 오함이 예가 될 수 있어요. 자, 예로 나온 작품 보겠습니다. 윤선도의 어부사시사가 나와 있어요. 요거는 잠깐 배우고 갑시다.
어부사시사. 네, 어부사시사는 총 40수로 된 연시조가 되겠어요. 고산 윤선도가 전남 보길도에 있을 때 쓴 시예요. 어부 생활의 흥치와 함께, 흥치라는 건 즐거움을 말해요. 사계절의 즐거움, 즐겁게 노는 풍요를 나타냈다. 그래서 사계절 곱하기 열수씩, 계절별로 열수씩, 그래서 총 40수가 나오는 연시조야. 그런데 이 연선도의 어부지사에서는 특이한 게 하나가 있는데, 일정한 후렴구가 삽입이 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특이한 형태다. 원래 시조는 후렴구가 없어요. 시조는 후렴구가 없는데 이거는 있어요. 그러니까 특이해요. 특이하니까 중요해서 시험 잘 나와요. 3번 정도 시험에 나왔는데, 초장과 중장 사이의 후렴구는 배가 출발해서 도착까지의 여정이 되겠어요. 출발해서 도착까지의 여정이다. 출항에서부터 기항까지 여정인데, 이것이 10단계로 제시되어 있어요. 제1단계는 뱉더라 뱉더라, 배를 띄어란 얘기고, 이렇게 이제 출항을 합니다. 2단계는 닷들어라 닷들어라, 그래서 닻을 들으란 뜻이고요. 3단계는 돛따르라 돛따르라, 배에 돛을 다르란 얘기고, 4단계, 5단계는 이어라 이어라, 그래서 노를 저어란 뜻이에요. 5단계는 돛띄어라 돛띄어라, 그래서 돛을 내리란 뜻이고, 이제 귀향을 해요. 8단계는 배메어라 배메어라, 그래서 배를 메어란 뜻이고요. 9단계는 닷띄어라 닷띄어라, 그래서 닻을 내리란 뜻이고요. 마지막 10단계는 배붙여라 배붙여라, 그래서 육지 쪽에 이제 배를 붙여라, 이런 식으로 제1단계부터 제10단계까지 10단계가 배가 출발해서 도착, 귀향까지의 단계별 여정을 나타낸 게 초장에서 중장 사이 후렴구다. 그 다음 중장에서 종장 사이에 후렴구가 있는데, 이 후렴구는 일정한 후렴구가 반복되는데,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 이런 말이 나와요. 이게 뭐냐? 지국총 지국총은 노를 젓는 소리다. 찌그덩 찌그덩 이렇게 돼서, 이 찌그덩 찌그덩이라는 노를 젓는 의성어를 한자를 빌려 쓴 거예요. 지국총 지국총으로 음차해서 쓴 거야. 어사는 어기 여차가 되겠어요. 요거는 요걸 외치는 소리다. 어기여차에 외치는 소리다.
그래서 이 지국청, 어사하는 이와 같이 의성어, 노를 젓는 소리와 외치는 소리의 의성어를 음차해서 한자를 빌려서 쓴 것이 지국청, 어사로, 이 지국청, 어사는 일정한 후렴구가 반복적으로 40수마다 중장과 종장 사이에 다 들어있어요. 지금 얘기한 내용이 3번 시험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책 봐요. 네, 책을 보시고요. 책에 있는 장면은 추사 1이 되겠어요. 추나 추동, 가을이죠. 가을 가운데서 제1단계 4계절별로 10수씩 춘사 1번부터 10번까지, 하사 1번부터 10번까지 이런 식으로 하는데 오늘 가을 추사 1번이에요. 모래의 동그라미. 이것이 자연 되겠어요. 물이라는 게 보통 이제 인간 세상 속세를 얘기하는데 그 바깥이니까 자연이에요. 자연의 좋은 일이 어부생이 아니더냐, 어부의 삶이 아니더냐. 뱉더라 가로쳐요. 여기 이제 아까 얘기한 초장부터 중장 사이 후렴구로 배가 출발해서 도착까지 여정인데 이건 제1단계로 배를 띄워라. 제1단계의 내용으로 배를 띄워라 그래서요. 요거는 이제 출발하는 거는 제1단계가 되겠어요. 어옹. 늙은 어부를 웃지 마라, 비웃지 마라. 그림마다 그렸더라. 자부심, 긍지를 나타내죠. 지국청, 어사와 가로치고요. 복습 차원에서 다시 한번 질문. 지국청은 뭐라고요? 찌그덩 노를 젓는 소리. 어사와는 뭐라고요? 외치는 소리, 어기여차. 이건 일정한 후렴구예요. 알겠습니까? 아주 쉽게 문제가 나온다면 네모놓기 문제도 예상할 수 있어요. 여기를 빈칸 쳐놓고 빈칸에 알맞은 말 어부사시다 그러면 지국청, 어사와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밑줄 짝. 사시흥이 사계절의 즐거움이 한 가지나 마찬가지나 추강, 가을강이 으뜸이라 최고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부생활의 흥치, 즉 현실에 대해서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또한 안본지적, 안빈납도 두 가지를 다 말할 수 있겠죠. 자신의 주어진 현실을 만족하며 살고 있죠? 또 자연을 즐기면서 살고 있는 거죠? 따라서 우암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다음 3번 비장미. 줄쳐요. 나의 실현 의지가 현실적 여건 때문에 좌절 동그라미 좌절될 때 나타난다. 그 밑에다가 하살표하고 적습니다. 슬픔, 체념. 바로 옆에 오른쪽에 비장미의 예를 보겠어요. 이별의 정한, 이런 걸 우리 한의 정서라 그러죠? 그 다음에 현실의 좌절, 슬픔. 이런 것들이 다 비장미 예가 되겠다.
예로 나온 작품 봐요. 네, 바로 김광균 시인의 은수저가 되겠어요. 어린아이가 죽은 거죠. 어린 자식 잃은 슬픔을 나타내요. 마지막 연만 보세요. 먼 들길 세모, 죽음, 저승의 세계야. 아기가 간다. 맨발 벗은 아기가 울면서 간다. 마지막 밑줄자. 불러도 대답이 없다. 그림자마저 아른거린다. 그래서 어린 자식을 잃은 그 아버지의 슬픔을 나타냈어요. 그래서 우리는 비장미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4번 갑시다. 골개미 두 번째 줄. 풍자, 해학 두 개 동그라미. 풍자는 비판하는 거예요. 현실을 깨뜨리는 거. 비판하는 걸 풍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해학은 웃음이 유발되는 거야. 현실에 관심을 집중해서 웃음이 유발되는 것을 해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골개미 그러면 자동으로 두 개가 나와야 돼. 풍자, 해학. 을 통해 우스꽝스러운 상황이나 인간상을 희화화란 말은 재미있게, 우스꽝스럽게 이런 뜻이야. 희화화하는 데에서 오는 미의식이다. 오른쪽 알맹이 골개미의 예를 봐주세요. 해학, 익살, 풍자, 비판. 특히 조선 후기 그 익살이란 말인데 해학 익살. 익살은 뭔가 하면 요즘 말로 얘기하면 개그. 남을 웃기려고 하는 말이나 몸짓. 그러니 익살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개그야. 조선 후기의 사설시조나 판소리, 탈춤 이런 데서 골개미가 두드러져요. 예로 나온 작품 보겠어요. 바로 봉산 탈춤입니다. 가면극 탈춤이 되겠죠. 봉산 탈춤 중에서 가장 유명한 장면인 제6과장 양반춤 과장이에요. 말뚝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요 말뚝이라는 인물이 양반 삼형제를 풍자해요. 비판합니다. 바로 양반들이 지니고 있는 허세, 위선에 대한 비판 풍자를 하게 된다. 이게 봉산탈춤 제6과장 양반춤 과장의 주요 이야기예요. 여기서도 역시 그런 게 펼쳐져요. 말뚝이가 말합니다. 가운데쯤에 나와서 쉬에다 동그라미 한번 쳐봐요. 음악과 춤 멈춘다. 한 개 배우고 갑시다. 이 봉산탈춤은 가면극 탈춤이 되겠는데 이 봉산탈춤의 구성에 관한 얘기를 할 텐데 항상 시작은 쉬 이렇게 시작을 해요. 쉬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재담이 시작돼요. 이야기, 재담은 이야기를 말해. 재담이 시작되고 또 쉬 이렇게 하면서 음악이 딱 멈추면서 관객의 이런 관심을 모으는 거야. 집중시킨다. 그 다음 이제 이야기가 재담이 펼쳐져요. 양반이
위험, 허세를 부리고 등장하면 말뚝이가 조롱을 하게 돼요. 조롱을 하게 되고요. 그 말뚝이의 조롱에 대해서 양반이 호통을 치게 되고, 양반이 호통을 치고 나면 말뚝이가 다시 변명을 하게 돼요. 이런 식의 재담이 계속 반복돼요. 이런 재담 구조가 반복되면서 결국은 계속해서 말뚝이를 통해서 양반들이 비판 풍자되는 거예요. 이런 재담이 끝나고 나면 마지막에는 한바탕 어울려서 춤을 춰요. 춤을 춘다. 요 춤은 재담의 마무리, 끝을 알려주는 거고, 춤을 춘다는 것은 일시적인 갈등 해소다. 근본적 갈등은 아니고요. 같이 어울려서 춤을 추는 것은 일시적으로 아마 갈등 해소 역할을 한다. 다시 쉬 이렇게 시작해서 재담이 펼쳐지고 마지막에 어울려서 춤추고, 이런 게 이제 봉산탈춤의 구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배우고 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알아두셔야 돼. 책 봐요. 다시 그러면 쉬 이렇게 해서 음악과 춤을 멈추고요. 양반 나오신다. 양반이라고 하니까 노론소로 호조병조 옥당을 다지내고 삼정승 육판서를 다지낸 태로 재상으로 계신 양반인지를 하지 마시오. 그 다음 밑줄짝 계잘량 양자에 개다리 소반 반자 쓰는 양반 나오신단 말이오. 비판 풍자입니다. 양반을 비판 풍자, 양반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양반의 단어의 뜻풀이라면서 아주 보잘것없고 하찮은 것에다가 지금 양반의 뜻을 풀고 있어요. 계잘량 양자 개다리 소반 반자다 이렇게 해서 하나 더 적으면 언어 유희. 좀 이따가 언어 유희 배웁니다. 말장난하는 거예요. 유사한 음의 발음의 유사성을 이용해서 말장난, 언어 유희도 알아두셔야 돼요. 여기는 이것이 바로 양반을 조롱하는 것이다. 비판 풍자하는 것이다. 골개미가 나타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듣고 있습니까? 자, 네 가지 미적 범주 봤어요. 그러면 이 미적 범주라는 것은 문학 작품에서 하나만 나타날 수 있냐? 그건 아니고요. 여러 개가 동시에 공존할 수도 있다. 미적 범주의 공존. 예를 하나 듭시다. 월명사의 제망매가 고전문학이야. 식후 제한가 되겠는데요. 요 제망매가 같은 작품에서 보면 일단 비장미가 나타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누구 잃은 슬픔이죠? 누이를 잃은 슬픔이야. 누이가 죽었어요. 그 누이를 잃은 슬픔을 나타낸 혈육을 잃은 비장미야. 슬픔으로. 하지만 여기서는 또한 숭고미도 드러나요. 누이를 잃었지만 그 누이를 다시 만나기 위해서 스님이죠. 불도 닦으면서
극락에서 만난 날을 기다리겠다는 불교적인 실천 의지를 통해 종교적 차원에서 승화가 이루어져요. 이건 또 순곰이에요. 그래서 비장미랑 순곰이랑 이 작품에서는 두 가지가 다 드러난다. 공존한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꼭 한 가지만 나타나는 건 아니다를 말씀드린 거예요. 알겠어요? 자, 이제 문제로 다뤄볼 텐데, 교재에 10페이지를 봐주세요. 같이 풉시다. 19년 국가직구급이야. 문학 이론 문제가 직접 출제된 거야. 가로 안에 들어갈 단어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한국문학의 미적 범주에서 눈에 띄는 전통으로 풍자와 해악이 있다. 풍자와 해악은 주어진 상황에 순종하기보다, 자, 풍자 해악 나오면 무슨 미라 그랬어요? 골겸입니다. 그렇죠? 예.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건강한 삶의 의지에서 나온 골계를 통해 드러난다. 골계는 있어야 할 것으로 행세해온 관념을 부정하고, 바로 현실을 부정하는 거죠? 예. 현실적 삶에 있는 것을 그대로 긍정한다. 이때 있어야 할 것을 깨뜨리는 밑줄. 이게 비판하는 거거든. 현실을 비판하는 관심에 집중하는 것은 바로 풍자가 되겠죠.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지닌 긍정의 관심 집중 밑줄. 이것이 이제 해악이 되겠어요. 웃음을 유발하는 거잖아요. 해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골계, 풍자, 해악. 답은 4번이에요. 11쪽 거. 다음 시에서 볼 수 있는 문학의 미적 관점은 실제 작품에 이제 적용이에요. 김상용 시인의 나무로 창을 내겠소라는 시예요. 나무로 창을 내겠소. 남에다 동그라미. 이때 남은 자연 또는 고향이다. 밭이 한참가리. 갱이로 파고 호밀은 김을 매지요. 구름이 꼬인다 갈리 있어. 구름 세모. 이때 구름은 세속적인 욕망. 새 노래는 공으로 들으랴오. 강냉이가 이끌랑 함께와 자셔도 줬어. 마지막 밑줄 짝. 왜 사냐건 웃지요. 웃는다는 건 현실을 뭐 하는 거야? 만족하는 거죠. 순응하는 거죠. 현실을 만족하고 순응하는 거 무슨 미? 우아미가 되겠죠? 1번 답이에요. 현실에 대한 긍정적인 삶. 그러니까 현실을 순응하고 만족하는 거. 이런 주제에 화자의 태도를 지닌 작품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김남조 시인의 설릴, 서정주 시인의 무등을 보며, 천상병 시인의 귀천, 네, 김상용의 나무로 창을 내겠어. 박재삼 시인의 흥부 부부상. 김종길 시인의 설날 아침에.
자, 이런 시들이 다 현실에 대한 긍정적사, 현실을 수능 만족하는 그런 주제, 태도를 지닌 작품으로 묶어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시험에 2018년 서방직 시험에 김상용의 나무로 창을 내겠소가 나오고 화자의 태도와 유사한 걸 물었는데 그때 답이 귀천이었어요. 결국 여기서 필기해 준 거에서 적중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자꾸 문학 작품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묶어낼 수 있어야 돼. 알겠어요? 네. 문학에서 중요한 거는 정리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주제를 정리하는 거고 현대어로 해석해서 번역을 정리하는 거고 그 작업이 되게 중요한 작업이다. 알겠죠? 문학의 미적 범주였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